아마 오늘 자리는 이제 특히나 우리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그런 또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오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연령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 치아, 입안, 구강 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조금 어색하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사랑니 빼고 치아를 빼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자랑스럽게 손 드실 분. 야, 계시네요. 저도 사랑니 빼고는 아직 치아를 빼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기고 이가 많이 썩고 그래서 조금씩 썩으니까 떼우니까 씌우다가 또 탈라면 이를 빼고 그러니까 이를 심고 이를 이제 씌우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가 상하게 되는데 이제 너희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 잇몸이 슬슬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잇몸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6월 9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6월 9일. 예, 치아의 날, 구강보건의 날, 바로 그 날입니다. 왜 6월 9일이냐 궁금하시죠? 바로 만 6살, 딱 6년이, 태어난 지 6년이 되면 입안에서 이제 턱뼈에서 어금니, 특히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될 튼튼한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살 때 나온 영구치가 죽을 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때부터는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6월에 나오는 어금니 9 해가지고 6월 9일 해서 우리가 구강보건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이 유치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영구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영구치가 쭉쭉 살아가면 적어도 70년, 80년, 90년 동안 제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치가 안 생기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방심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금니가 썩지 않게는 잘 했는데 어금니가 썩지는 않았는데 어금니를 붙잡아주는 잇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 집을 지어놨는데 집은 아주 잘 지어놨어요. 예쁘게 유리도 만들고 지붕도 예쁘게 잘 해놨는데 밑에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흔들리고 집이 부서지고 하는 게 바로 잇몸질환, 풍치입니다. 자, 그러면 잇몸질환이 왜 우리 입안에서 생기게 되냐? 잇몸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살, 그 다음에 치아를 감싸주고 있는 잇몸뼈, 치아를 잇몸뼈에 고정시켜주는 인대 이런 게 입안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슬슬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녹입니다. 아마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조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치조골이 치아를 꽉 잡아주게 되면 잇몸에는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입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슬슬 잇몸뼈가 녹아지면서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잇몸뼈하고 치아가 굉장히 고약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전 세계 치과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여기 눈을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손을 다치면 어떻습니까? 붕대를 메고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조금씩 치유가 되죠. 상처는 남아도 치유는 됩니다. 그런데 잇몸은 잇몸뼈가 한번 녹으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대학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아직까지도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치아도 마찬가지죠. 치아도 한번 상하면 원래의 치아처럼 악어처럼 다시 치아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치아랑 잇몸은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 치아와 잇몸을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잇몸병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동원을 한번 해보면 선생님들 제일 잘 아시는 거 잇몸뼈 생기는 원인 바로 입안에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안에는 누구나 다 세균이 있어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점점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자라게 되면 잇몸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냐? 잘 아시다시피 이가 잘 안 닦였을 때, 칫솔질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 또 잇몸 질환 잘 생기는 경우
담배를 필 때입니다. 내가 담배를 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족들이 담배를 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 환경이 세균들이 잘 자라게끔 만들어 놓으면 잇몸 질환이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칫솔질하는 방법도 배우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때로는 잇몸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줄이고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염증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이투데이에서도 오늘 그 잇몸 질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잇몸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잇몸 질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잇몸은 옛날에도 안 좋았고 지금도 똑같이 안 좋고 그런 건데 왜 잇몸 질환이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잇몸 질환이 조금 희한한 요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이 피가 난다는 얘기는 잇몸에 퍼져 있는 잇몸 속 혈관들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잇몸 혈관이 터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마 뇌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다른 데서 혈관이 터졌다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장 응급실 가야죠. 예, 뇌경색 그 동맥 파열된 거니까. 근데 잇몸에서 그 혈관이 터지니까 별 증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잇몸에서 혈관이 터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혈관이 터지고 빨리 막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염증이 있으니까 안 막혀요. 그러니까 이 혈관 속으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이제 슬슬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타고 돌아다니니까 온몸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문제를 일으켜요.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동맥경화, 특히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된 콜레스테롤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잇몸 질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심혈관 질환도 많이 늘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주막을 지나게 되면 뇌혈관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었던 염증, 숨어 있었던 염증을 일으키니까 관절염과 같은 류마티스도 일으키게 되고요. 콩팥도 건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잇몸 질환이 심하게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게 되면은 잇몸 질환에서 생성된 발암 물질이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다른 데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던, 그냥 칫솔질 안에서 그냥 피가 나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잇몸 질환이 이렇게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잇몸 질환이 있으면 그냥 이만 잘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잇몸 질환을 잘 치료해서 잇몸을 낫게 하는 게 단순하게 입안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입안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진다. 옛날에는 왜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왜 뇌경색이 오고 이걸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안에 방치했었던 이 잇몸 질환, 풍치가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최근에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이제 어르신들, 우리 이제 시니어 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면, 그렇죠, 치매가 안 생겨야죠. 근데 왜 치매가 생기지? 왜 뇌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차차 알아나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에서 연결된 신경계가 뇌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이에 작은 고춧가루가 하나 껴도, 머리카락이 하나 껴도 그게 들어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불편하시죠? 그게 느낄 만큼 굉장히 민감한 자극이 대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이가 빠지게 되면 대뇌로 가는 자극이 자꾸 줄게 되는 거예요. 28개 치아가 있었는데 절반이 줄어들고 또 절반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 이 음식을 씹어도 음식을 씹는다는 느낌이 뇌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뇌에 자극이 되지 않아서 자꾸 뇌 기능이 퇴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가 많이 빠진 분들이 뇌 기능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뇌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오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분들이 모여 계신 공간에서는 어디서나 최근에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입운동이에요. 입운동을 해서 자꾸 뇌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이 뭐냐? 그 유명한 8020 운동입니다. 802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2080에서 들으셨죠? 2080을 거꾸로 한 거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한 건데, 8020 운동은 바로 그겁니다.
80살까지 적어도 20개의 내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20개의 치아를 지키려면 80살 때부터 노력해서 안 되겠죠. 60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이때부터 노력하고 지켜야 이 치아를 지키고, 여기 이 치아가 계속 음식을 씹어서 자극이 뇌내로 들어가야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잇몸 질환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밖에도 보니까 있대요. 치약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닦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 하루 3번 365일 수십 년간 이를 닦았지만, 수십 년간 이를 닦아 이가 제대로 안 닦이면 실제로는 잇몸 질환을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잘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잘 닦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를 잘 닦으려면 좋은 칫솔과 좋은 치약이 있어야 되냐? 좋은 칫솔과 좋은 치약이 있으면 이를 잘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왜 닦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매일 세수하니까 세수하고 매일 목욕하니까 목욕하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를 잘 닦을 수는 없습니다. 자, 치과 가시면 이제 또 치과의사,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이 한 마디씩 잔소리하죠. 이가 잘 안 닦였다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꼭 가셔서 한 말씀 여쭤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안 닦였어요? 이거 한마디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가 제일 안 닦여서 잇몸 질환이 생기는 데가 어디일까요? 어금니긴 한데 어금니 어디? 그 안쪽. 그렇죠. 안쪽 좋습니다.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렇죠. 치아하고 치아 사이입니다. 이하고 이 틈새만 잘 닦아도 잇몸 질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사이를 잘 닦으면 아마 잇몸에서 피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피난다고 겁내지 마시고 이 사이로 칫솔 잘 넣어서 닦으셔야 잇몸 질환 많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는 하루에 몇 번쯤 닦아야 될까요? 3번을 닦으면 좋지만 2번 이상 닦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구애받지 마세요. 시간은 모든 치아가 다 닦이도록 조금씩만 잘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칫솔이 내 치아 어디에 닿는지 이 구석구석 다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자, 틀니 쓰시는 분 틀니 닦으세요? 안 닦으세요? 꼭 닦으셔야 됩니다. 이 사이 닦는 치간 칫솔, 이쑤시개처럼 생긴 거 쓰세요? 안 쓰세요? 꼭 쓰셔야 됩니다. 그거 쓰면 잇몸 내려가서 이 벌어지지 않나요? 안 벌어집니다. 닦이니까 벌어져 보이는 거지 그거 쓴다고 잇몸 내려가지 않으니까 치간 칫솔도 꼭 쓰십시오. 그 다음에 전동 칫솔이 좋아요? 그냥 칫솔이 좋아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어떤 칫솔이 더 좋냐? 그냥 칫솔도 좋고 전동 칫솔도 좋습니다. 팔이 불편하고 어깨가 불편해서 칫솔질 하기 어려우시면 전동 칫솔 쓰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냥 칫솔도 잘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칫솔도 충분히 활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각을 하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잇몸에 도움되는 각을 있습니다. 이 각을 사용하시면 잇몸 질환 줄이는 데 도움은 되는데 각을 쓰실 때는 칫솔질 할 때 같이 쓰지 마세요. 각을 성분이 치약 성분하고 같이 결합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칫솔질 사이에 혹은 이를 못 닦을 때 이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시니어분들께서 오늘 치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치약 자체가 잇몸 질환을 완전히 낫게 해주진 않지만 치약은 잇몸 질환 치료를 매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약은 어떤 성분들이 우리가 잇몸에 조금씩 매일마다 조금씩 닿으면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거 바로 죽염 유행했었고요. 요즘에도 소금 같은 것도 충분히 잇몸 질환 염증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직도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 입구에 소금 단지가 있죠. 소금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칫솔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슥슥슥 이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건 하지 마시라. 소금 입자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를 닦으면 이가 싹 다 패여요. 그래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 마시려면 이가 싹 시린 이유가 그렇게 고르지 않은 입자, 소금 입자로 이를 닦으면 이가 패여서 그렇습니다. 이를 닦으면은 치약 성분이 입안에 구취도 일으키고 염증도 일으키고 하니까 막 10번 헹궈라, 12번 헹궈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게 아니고 치약으로, 좋은 치약으로 이를 잘 닦으셨으면
그 치약 너무 많이 헹궈내지 마시고 가급적 안 헹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약 성분이 좀 남아있으면 비싸게 산 치약, 잇몸 염증 줄이고 시린이 줄이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아마 그 질문을 몇 가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금이 잇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문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간 치약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소금이 들어간 치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헹구시기보다는 입안에 성분이 좀 남아있는 게 그래야 좀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할 때마다 어금니가 아파서 이렇게 통증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거 가지고는 치약으로 관리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치과에 열심히 가셔서 잘 진단받아서 잇몸 치료 잘 받아야 내 치아를 튼튼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 잘 기억하셔도 아마 평생 동안 이제 더 이상 이 안 빼고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65세 넘은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네. 그건 제가 왜 65세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65세가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 몸을 아주 잘 가꾸신 몇몇 어르신들 빼고는 환갑이 넘으면 이제 얼굴도 조금 쪼글쪼글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력이 없어서 걷는 보행 속도도 느려지고 또 말씀하실 적에도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리가 잘 안 닿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도 조금씩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치매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매 없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빨간 선,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의 능력은 저런데 우리가 만 65세가 되면 누구든지 왼쪽으로 기운도 떨어지고 경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만은 못해도 내 또래들이랑 비슷하다. 저기 보면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써있는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탓이니까 노인성 건망증이죠. 근데 100명 중 한두 명, 저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렌지색으로 되는 치매예요. 그렇지만 치매까지는 안 갔는데 내 또래들보다는 좀 못해. 가운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를 저기 이제 의학용어로 경도인지장애라고 써놨어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사실은 전혀 가볍질 않습니다. 용어가 경도인지장애이지. 왜냐하면 정상 노인성 건망증을 가진 사람이 1년에 치매를 갈 위험성이 한 1 내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10배쯤 높아져요. 15 내지 20%가 된다고요. 또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지내면 4년 정도 지나면 절반, 6년 정도 지나면 80%, 8년 지나면 거의 100%다 치매 환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노인성 건망증일까 아니면 경도인지장애일까 이거를 구분해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치매는 의사가 뭐 여러분이 봐도 다 치매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건 굳이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뚜렷하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나이가 60이 넘어도 정상인 사람들은 뇌가 이렇게 아주 시체말로 빵빵하죠. 다음 슬라이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글성글해요. 뭐처럼 생겼어요? 호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뇌를 호두뇌라고 그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혈관 치매들은 호두뇌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허옇게 많이 지저분한 게 보이죠. 저것은 혈관 위험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혈관에 병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조금씩 막혀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망가지면 그것이 이제 혈관성 치매가 되는 것이고 큰 혈관이 갑자기 망가지면 뇌졸중, 한방에서 얘기하는 중풍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보니까 왼쪽에는 정상 사람의 뇌인데 아까 보신 대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뇌가 이렇게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츠하이머 의사가 본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비교적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도 하고 치매가 걸렸을까 해서 뇌를 부검을 해봤더니 현미경으로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정상 노인들의 신경세포예요. 치매 환자들은 이 맨 오른쪽 끝에 어디 기억력을 담아둘 데가 없죠. 다 뭉그러져 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는 거는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처럼 같은 걸 태어나는데 자꾸 교양을 쌓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가지가 자꾸 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안 듣는 분보다 치매에 덜 걸릴 게 확실하죠. 저렇게 가지가 뻗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알츠하이머 병은 여성의 경우 남자보다 약 1.3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선은 첫째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치매 걸 위험성이 더 높죠. 그런데 그 근저에는 뭐가 또 있냐면 여성분들은요 폐경기가 지나면 에스트로겐이라고 여러분 아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을 잃어가는데 이것이 외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기억중추에 있는 신경세포를 잘 이렇게 크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키우고 있다가 온실에서 잘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폐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싹 없어지면 온실에서 호흡을 받는 나온 거랑 같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 신경세포가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내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할아버지 때 치매가 있으면 내가 치매가 걸릴 위험성이 약 40%쯤 높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상 탓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내 탓이에요. 공부를 적게 할수록 치매에 많이 걸립니다. 일자 무식인 사람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하고 아는 게 다르고 뇌가 발달되는 것이 다르죠.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지가 많이 뻗으니까 많이 뻗은 사람하고 적게 뻗은 사람하고는 치매 발생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로 올라가는 혹은 뇌에 올라가서도 신경세포로 가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신경세포가 빨리 죽죠. 그럼 치매가 빨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이나 성격과 이제 아마 이따가 다른 선생님께서 치매를 막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직업, 나는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치매 안 걸리지. 그건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더라도 평생 뇌를 쓰지 않고 그냥 앉아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이 배운 거를 계속 이용해 가지고 뇌가 바쁘게 움직이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격. 이 성격 어떤 사람은 보면 요만한 것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파르르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장병도 잘 걸리고 치매에 잘 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격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마 주위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바뀐다고. 성격이 바뀌질 않아요. 나쁜 성격은 평생 똑같이 갑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양을 쌓거나 교육을 받으면 나쁜 성격이 들어가고 다른 성격을 이 나쁜 성격을 이렇게 감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좋은 성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 잘 드러나느냐? 여러분 술 취하면 누구나 다 점잖던 사람이 막 여기다가 넥타이 매고 상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고 그러죠.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거든. 그냥 점잖은 척 하고 있던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점잖던 기능을 술이 억제를 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술 먹고 큰 실수하는 사람은 다시 보게 돼요. 저 사람은 평상시 혹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사는 사람하고 300m 밖에 떨어진 사람하고 치매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50m 있는 사람하고 300m 떨어진 사람하고 약 7% 정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치매가 더 걸렸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자동차 공해로 인해서 뇌에 염증이 생기면서 치매가 온다 이런 뜻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중년기 우울증은 완벽하게 고치지 않으면요 20, 30년 후에 치매가 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면 짧게 나오면 좋은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기억중 주인 해마라는 데를 갖다가 자꾸 쪼그라뜨려요. 그래서 이 중년기 우울증을 고치지 않은 사람들은 해마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적어져 있고 기억중 주가 적어지니까 20, 30년 후에 노년에 가서는 치매가 오게 돼요. 다음 슬라이드. 이 치주병 같은 것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뇌에 염증을 잘 생기기 때문에 역시 치매에 잘 걸려요. 다음 슬라이드. 이 비타민 D가 알츠하이머 병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D는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햇볕을 하루에 30분 정도 강한 햇볕을 쬐게 되면 비타민 D는 거저돼. 근데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이익이에요. 뭐냐? 첫째로 골다공증 없애주죠. 두 번째, 유방암의 위험을 대폭 낮춰줍니다. 세 번째, 이것이 잠도 굉장히 잘 오게 하고요. 네 번째, 우울증도 없애줘요. 그러니까 이건 공짜로 얻는 거니까 실제로 마음껏 노출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깜짝깜짝 등산 가서 놀라는 게 우주인처럼 뭐 이렇게 뭐 햇볕을 옹다 가리다 못해가지고 얼굴까지 다 이렇게 아니 이제 누구 다시 다른 사람 만날 것도 아닌데 건강한 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선블럭 같은 것도 우리 같은 황인종한테는 그렇게 크게 효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뭐 그 검은 피부가 좋은 것이지 백인들은 사실은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피부암이나 이런 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바르는 거지만 우리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른이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눈은 보여야 되니까 선글라스 쓰는 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남성 같은 경우에 우통 홀로당 벗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다른 사람 보기가 그러니까 반팔 차림에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 백해무 위험한 건 뭐 다 아실 거고 다음 슬라이드. 당뇨병. 당뇨병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혈관이 망가지면서 역시 심장병하고 뇌졸중하고 치매가 잘 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에는 소아당뇨병 제1형 당뇨병, 성인한테 걸린 제2형 당뇨병이 있죠. 알츠하이머 병을 서양 사람들은 제3형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당뇨가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이 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적에 동생 놀다가 머리를 탁 주워박으면 할머니가 야 머리 나빠져 머리를 주워박지 마. 그거 진짜 경험에 의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두부 손상이 반복이 되면요 뇌에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나쁜 찌꺼기들 검은 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귀여운 손자 손녀들이 이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해주고 머리 헬멧을 쓰게 해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뇌를 다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치매가 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난청이 있으면 저만큼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기 싫은 건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이죠. 그렇지만 듣기 싫은 거는 귀를 억지로 막기 전에는 계속해서 청력 자극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뇌는 남의 하는 얘기 듣고만 있어도 뇌가 계속 자극이 되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 청력이 망가지면 외부로부터 그런 자극이 차단되니까 뇌가 활성화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잘 안 들리면 빨리 가서 보청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신경세포를 잘 관리를 해서 맨 왼쪽에 저렇게 된 세포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조상 탓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속인자라는 것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다음 슬라이드. 치매 가족력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요즘에는 이 치매를 보는 병원에 가면 이런 유전자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저
2, 3, 4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 4자를 가진 저게 굉장히 나쁜 유전자인데 저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갖고 있으면 5배, 2개를 갖고 있으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다른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이 잘 걸려요. 그렇지만 아주 내가 운 좋게 4자가 없이 이제 2자 유전자, 아포2라고 그러는데 저 2자 유전자만 가진 사람들은 치매에 잘 안 걸려요. 굉장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다음 슬라이드.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시나 여쭤봤죠. 저 보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해서 빠른 걸음을 걷기를 하면요. 저기 보면 BDNF라고 하는 신경을 잘 돌봐주는 그런 신경 영양 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운동은 소용이 없어요. 매일같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두뇌 활동으로서는 외국어 배우기예요. 우리말을 쓰는 뇌 영역하고 외국어를 쓰는 뇌 영역하고는 전혀 달라요. 번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내 뇌, 아까 1000억 개 중에 일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뇌졸중 환자들은 신경세포가 재생이 돼서 나중에 못 걷던 사람이 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활동을 안 하던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기능을 이어받아서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어를 공부. 다음 슬라이드. 이게 보면 잠을 잘 자야 되고 음악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중에 이제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을 자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뇌에 쌓인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토막잠 자면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잠이 깨고 빠져나가려고 잠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분들 중에 전립선 질환이 있어서 하루 저녁에 4번, 5번 화장실 가는 분들은 자꾸 인지가 조금씩 나빠져요.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잠 잘 자는 것도 아주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이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고쳐야 되고 운동은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해야 되고 몸에 나쁜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누가 이거 좋대 그러고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법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 친구한테 야, 나 지난번에 어지러울 때 이거 먹으니까 금방 싹 가셨어. 너 어지럽다니 너도 한번 먹어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약을 먹으면 그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드신 분들은 아, 내가 조금이라도 치매 위험이 있다. 그럼 빨리 조기 진료, 적극적 상담이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생각 젊게 하기. 이건 뭐냐 하면 뇌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고집 피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뇌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각성하고 긍정. 몸에 나쁜 거는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다음 슬라이드. 꿈이 없는 뇌 건강 식단. 이거는 이제 입에 달고 맛있는 것보다는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이웃을 위한 봉사. 이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생각 바꾸기.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바꾸시면 치매를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방해가지고 치매 없는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머리 쥐가 날 것 같아 지금. 한번 기지개 한번 쭉 켜시죠. 기지개. 예. 자, 우리 뇌를 깨우는 좀 새로운 뇌를 좀 피우고 또 제 강의를 들어야지 머릿속에 들어갈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강의 주제는 건강 100세를 위한 장수 음식이라고 가져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좋다는 음식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즘 뭐 TV에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사실은 또 조물주가 음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안 좋은 음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시면 비록 15분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내가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은 좀 피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음식을 위주로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식만 좀 얻어도 오늘 강의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방에 가면 체질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한의원 가면 당신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사상 체질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은 좀 비우시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은 기능이 하나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소양인이면서 소음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늘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발이 차면서 늘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또 혈압도 오히려 좀 낮은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붓고 살이 되고 막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먹어도 친구분들 보면 친구 중에는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쪄. 예. 그리고 뭐 별로 잔병도 없고 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는 이제 우리가 타고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걸 잘 영향을 받아서 활동을 해주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 생명 기혈이라고 보통 한방에서 얘기하는데 그 생명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면 오장육부입니다. 우리가 간신비폐신을 중심으로 하는 오장육부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사람에 따라서 타고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장기가 좀 강하게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제가 얘기한 그런 그 어떤 생활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오장육부라고 해서 장기는 12가지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 몸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소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예, 소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화된 에너지를 영양분을 심장이나 폐에서 심폐라는 걸 통해서 순환 기능을 통해서 인체 각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기능이 바로 순환 기능이에요. 그죠? 이해하시죠? 예, 그 순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비뇨생식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비뇨생식 기능이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신으로 보내주는 걸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호르몬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로 비뇨생식 기능에서 호르몬의 어떤 그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뇨생식 기능이라는 이 3가지의 기능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면 늘 피곤하고 몸도 뭐 크게 살도 안 찌고 지금 얘기대로 뭐 일을 해도 피곤하고 제가 표현하는 게 일을 해도 피곤하고 집에서 쉬어도 피곤하고 늘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늘 피곤하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사 때 돼도 별로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걸 느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 시간에 위액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위기능이 약한 사람은 위액 분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배가 고픈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예,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제가 자동차 엔진의 비유를 잘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자동차에 한 소나타급 정도의 중형급 정도의 엔진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형급을 달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에 맞는 게 있어서 먹게 되면 해결을 못해.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한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표현이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루 5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5끼를 챙겨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끼를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이제 제가 먹도록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그러면 고급 휘발유가 뭐냐? 고급 휘발유가. 예, 고급 휘발유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야 될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휘발유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나쁜 음식이 뭐냐면 그런 분들한테 제일 그한 게 밀가루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밀가루를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음식이 뭐냐면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찬 음료수, 사이다, 콜라를 안 드시긴 하는데 간혹 보면 소화가 안 되니까 콜라 한 잔 마셔야지 트림하고 속이 편해지니까 먹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은발이 오줌는다는 표현을 써요. 예. 우선은 좀 뭔가 따뜻하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더 오히려 기능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TV에 선전하는 그 탄산음료들 그리고 또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설탕 안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런 음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몸에는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탄산이 물 속에서 탄산을 함유하려면 찰 수밖에 없어요. 더워지면 탄산이 거기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찬계 위장이 들어가면 위기능 활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히 밀가루와 탄산음료를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끼를 먹는데 그럼 뭘 먹느냐? 제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간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견과류가 들어간 찰떡을 제가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랩에 해가지고 떡집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 냉장고 넣어놨다가 어디 외출할 때 한 2-3개 가방에 넣어가서 중간에 먹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찹쌀이 굉장히 좋은 고급 휘발유인데 그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그게 사실은 금방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환기니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붓고 살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유,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예, 왜냐하면 심폐기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 100의 정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100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70, 80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면 40, 5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잠을 자면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더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순환 기능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맥이라는 게 한의사만 짚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본 맥박이 있고 맥을 보면 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물만 먹고 대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붓고 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줄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음식을 줄여야 되고 음식을 줄이는 중에도 뭘 제일 많이 줄여야 되냐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 TV에도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아마 50대 넘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0대 전후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40대 후반 50대가 넘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줄여야 될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능하면 단백질 위주, 야채 위주, 과일 안 돼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안 먹어요. 진짜 안 먹는데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까지 다 적어오라 그러면 보면은 아주 중간중간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몸은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이렇게 과일을 드시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일은 괜찮지 않아요? 과일은 좋지 않아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과일도 다 당분은 나중에 과잉이 되면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은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거고 혈관은 녹을 쓸게 하고 오늘 아까 우리 저 앞에 교수님도 뭐 아주 음식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음식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붓고 살이 찌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에 있어서는 음식량을 줄이고 음식을 먹고 싶으면 두부, 콩, 생선, 기름기 없는 고기 드셔야 돼요. 나이 들면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기를 드셔야 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해가 땀 빼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서 대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권장하는 게 뭐냐면 할 일 없으면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수다라도 떨으라 그래요. 예. 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잡을 가지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일을 하다가 안 하니까 완전히 몸이 무너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대표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활동을 하다가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좋은 게 사실은 수영이에요. 예. 수영이 심폐기능을 키워주고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빼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존생식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 먹어도 살도 별로 안 쪄. 언제까지 살이 안 찌느냐? 한 40대 중반까지는 별로 살이 안 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활발해. 그리고 밤만 되면 자기 세상이야.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 한방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는 물의 에너지라는 거와 불과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근데 타고날 때 이 비뇨생식은 호르몬이라는 게 바로 일종의 물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걸 좀 부족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비뇨생식이 약하다는 이제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만이 와도 상체 비만이 옵니다. 위쪽으로 주로 살이 쪄요. 왜냐하면 기가 위로 뻗치기 때문에 하체는 점점 가늘어지고 날씬해지고 이게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40대 중반까지는 괜찮은데 40대 후반을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왜 그러느냐. 그런 체질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도 40대 후반이 되고 5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이 마르죠. 여자들 갱년기 오면서 열이, 얼굴에 상열감이 나잖아요. 그게 왜냐면 물이 마르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도 물이 부족한 데다가 40대까지는 그래도 호르몬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렇지만 40대 후반 넘어가면서 50대 넘어가면 누구나 다 오는 걸 같이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이 갭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오면서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 젊을 때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고 진짜 친구들하고도 아주 그걸 잘 보냈는데 지금 이제 못 견디겠다. 속이 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 조금만 그 해도 그냥 열받고 신경질적이다. 그게 이제 이런 그 나이 들면서 몸의 변화와 자기 체질이 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뭘 주로 먹어야 되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너무 자극적이고 맵고 이런 거는 피해야 돼요.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게 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물과 호르몬은 다르지만 한방에서는 하나의 같은 성질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고 금방 배고프고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밥 때 밥을 안 주면 짜증을 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먹는 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열성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찬 성질의, 예를 들어 고기를 먹더라도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고, 굳이 뭐 어떤 그 음료나 이런 걸 권한다면 저는 물이 제일 좋은 음료고, 그런 분들이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커피, 녹차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카페인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 못 자고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왜냐? 기운이 이래 상기되니까 이 뇌세포가 이 100m 출발선상에 항상 있는 거야. 또 그리고 생각을 하나 탁 튀겨주면 그게 막 꼬리를 물고 그냥 생각이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이 잠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도움이 된다는 물을 말씀을 드리고, 잠을 잘 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야행성이면서 밤에는 굉장히 활동을 잘하지만 그 다음날 파김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통해서 그 자연의 제가 말씀드린 그 물의 에너지를 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호르몬 생성이 되더라는 거야, 그때. 그게 바로 몸에 저장하는 시간인데, 그걸 밤이 좋다고, 밤이 머리도 맑아지고 일도 잘 된다고 소모해버리면 몸은 점점 망가지는 거죠. 아파트 10층까지 한 2번만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뭔가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운을 끌어내리는 가장 좋은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팁으로 아까 차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 친구분들 만나서 대화할 때 차를 주로 이제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커피를 마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진짜 피해야 될 체질은 비뇨생식기가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밤이 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성질이 급하고 내가 몸이 체형이 자꾸 상체가 굵어지고 이러면 내가 커피는 좀 줄여야 되겠다. 녹차나 카페인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사실은 오전에는 커피 한 잔 또 도움은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대사를 높여주거든요, 커피는, 카페인이. 도움은 되는데 그분들한테 굳이 꼭 권한다면 우리가 인삼차라든지 계피차, 생강차 이런 것들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위에 어떤 소화력도 도와주고 위에 운동을 도와줍니다.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물만 먹으면 살이 찌는 사람, 이 사람들은 커피도 좋아요, 녹차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대사력을 높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커피나 녹차 같은 걸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오후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제일 한 거는 뭐냐면 건강하는 방법은 뭐냐면 음식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루 생활의 사이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뭐냐면 낮에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안정하고 쿨 다운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만나서 생각 없이 커피 마시고 몸이 대사가 되고 항진이 되고 심장이 뛰고 뇌가 각성이 되면 이거는 생체 리듬을 완전히 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를 마실 때도 제가 얘기하는 소화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좀 따뜻한 그런 걸 마시고 또 체형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말씀대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차를 마신다면 산수유차가 좋죠. 나이 들어서는 하체 운동하시고 단백질 많이 먹고 허리, 엉덩이 근육 키우는 게 사실은 노후를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